넉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그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은 지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권에서는 정몽준 의원과 황우여 대표 등 이른바 중진 의원들에 대한 차출설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새로운 정치 혁신안을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지방선거 앞둔 전국 진단해 보겠습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기자들이 공항에서 그 정몽준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더니 당에서 서울시장을 공식 요청을 하면 가볍게 듣지 않겠다. 출마 쪽으로 좀 기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출마하지 않겠다, 생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위한 전략적인 제스처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예. 뭐 주식 백지 신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론과 그리고 청와대나 당의 핵심 의중을 지금 파악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주식 백지 신탁이 이제 걸리는 문제였는데요. 정몽준 의원 측에서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현대중공업은 울산에 있고 서울시장 출마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판단을 변호사들로부터 이제 자문을 구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예비 행동을 좀 하고 있는 거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예. 출마 쪽으로 마음은 기운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출마와 관련해서 김황식 전 총리하고 지금 경선을 지금 시켜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 당 지도부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경선을 통해서 이제 흥행몰이를 좀 해보겠다. 예. 이런 의도가 있는 건데, 그 상황은 좀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경선에 나갔다가 경선에서 지면 자신의 향후 정치 행보, 특히 대권 앞으로 주자도 좀 고려하고 있을 텐데, 대권 행보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이 가능하면 이제 본인을 일종의 전략 공천식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좀 기다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 공식 요청이라는 게 바로 이제 전략 공천을 아마 본인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김황식 전 총리도 아예 안 나가겠다라고 한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전략 공천이라는 것이 아주 손쉽게 어떤 공천권을 따내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이런 것들은 민주적인 정치 질서에 어떤 선거제도에 있어서 잘못된 저는 그 선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한 것 같습니다. 예. 상향식 민주주의라는 것이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고, 지금 당내에서도 서울시장 하겠다는 분들이 몇 명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분들을 제치고 유력 인사를 그냥 낙점을 하면, 그렇죠. 이것은 이해운 최고위원은 정치라든가 반발이 지금 정치 크겠죠. 쇄신에 역행하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전략 공천하기는 이번 선거에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도 일단은 여기에서 떨어지면 대선은 앞으로 물 건너간 것이고, 그리고 김황식 총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에 당내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내가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단지 그냥 둘러리로 나이도 많으시고 연세도 많으신데 둘러리로 서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흥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장에 만약에 나가게 돼서 지금 현 시장과 붙는다면 그 재벌의 이미지를 이제 빨리 어떻게 좀 깨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주식 얘기, 뭐 백신 신탁 얘기 나오는데 이것만 지금 1조 한 6천억 원 네. 이렇게 된대요. 이게 또 알려지면 참 재산 이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글쎄요. 근데 정몽준 의원이 부자라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서 뭐 새로운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서울시장이 됐을 때 너무 이제 그 재벌 유지의 정책이라든가 또는 뭐 하여튼 기업 중심의 너무 정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제 갈 것을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 하는 게 정몽준 의원의 이제 과제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정몽준 의원이 그동안에 이제 대권 주자로서도 거론이 되기도 했고, 또 본인도 여전히 대권의 꿈을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언젠가는 개인적으로 넘어야 될 산인 거죠. 예.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이 그 정 의원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어제 이제 지금까지 쭉 이렇게 나오신 분들 보면 정몽준 뭐 이른바 차출설의 대상이 됐던 김황식 그리고 남경필, 황우여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된다면요. 정몽준 의원은 이제 출마 쪽으로 조금 더 기울인 것 같고 김황식 전 총리도 약간은 이제 가운데 다시 판단을 하는 단계인 것 같고 근데 나는 아니야라고 하는 분이 이제 두 분입니다. 지금 남경필 의원 그리고 황우여 대표. 남경필 의원은 원내대표 생각하고 계시고 황우여 대표는 차기 국회의장을 생각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일단 어제요 그 최고위원 회의 때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듣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당의 필승 후보 중진들이 나서야만 합니다. 경쟁력 있는 중진으로 꼽히는 분들은 모두가 알다시피 서울의 정몽준 의원님, 경기의 남경필 의원님, 인천의 황우여 대표님이십니다. 특히 황우여 의원님께서는 당 대표이신 만큼 헌신적인 모범을 먼저 보이시면서 다른 분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마이크를 못해서요. 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또 방송용으로 해도 최고위원들이 안 한대요. 예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그 기자들한테 이제 미안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그 얘기를 할 때 심재철 의원이 얘기를 할 때 바로 옆에 앉았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얘기 할 거면은 둘이 조용히 얘기를 해도 되는데 옆에 앉았는데 굳이 카메라에 대고 얘기를 한다는 건 그만큼 압박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자, 황우여 대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뭐 선택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마키아벨리가 지도자의 두 가지 유형인데 라이언 사자형과 여우형 예. 스타일이 있거든요. 남경필 의원이나 황우여 대표 같은 경우는 여우형 스타일이죠. 전략가죠. 그리고 전략적이고 그리고 저돌적이고 도전하는 스타일보다는 안주하면서 협상형이고. 네. 협상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인천이라든가 경기도가 상당히 새누리당으로서는 힘든 그런 싸움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격전지에 지금 편안히 있으면 국회의장 그리고 원내대표 이렇게 가능한 위치에 있고 지금까지 걸어온 정치 역정을 보면 그렇게 모험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미래를 보면 과거의 스타일을 보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두 분은 절대 출마를 어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출마하지 않을 것 같고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죠. 이런 반열에서 보면 모험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뭐 서울시장에 반드시 나가야 되지만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과거의 예. 역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이나 이런데 지금 뭐 박상은 의원도 준비하고 있고 이화혁재 의원 뭐 많은 분들이 현재 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랑은 또 다른 그 얘기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 차출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세 곳에 이제 이름까지 거명이 되면서 차출론이 나오고 이제 있는 상황인데 힘드니까 좀 그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들을 내보내서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정작 지금 당사자들은 아직까지 누구도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이 이제 전략 공천을 이제 해서 선당후사를 내세우면서 이제 내보내거나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미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뭐 그 닥쳤던 개신세가 돼버리는 예. 거죠. 굉장히 황당한 상황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은 지방 지금 선거 관련해 갖고 지금 룰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예. 선거특위에서 예. 공천권 관련해서 뭐 상향식 공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전략 공천으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좀 있는 거고요. 아, 오픈 프라이머리까지 나오는 네,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좀 정리를 해 나갈지 제가 보기에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런 그 중진급들을 내보내는 것이 맞기는 하겠죠. 한데. 과연 그것이 이제 당위론 내지 명분하고 어떻게 맞느냐 이게 전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앞으로 좀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숙성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선 당장 급한 대로 그냥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사실 어떻게 비칠 건가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논의를 조심할 논의의 과정은 그렇습니다. 물론 예. 언론에서 이제 몰아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네. 본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광역시장이라든가 시도지사 선거는 그러면 전략공천, 아니, 내가 해요, 아니,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막상 지방의원, 기초의원들은, 당신네들이 알아서 오픈 프라이머를 하든지, 공천 받든지 말든지, 이거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분 입장에서는 지적할 만한 사안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당을 위해서 개인이 선당후사를 해서 희생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 출마, 그리고 조순영 전 민주당 의원이 대구 출마, 그리고 최근에 김부겸 전 의원이 예. 지금 대구 출마. 예.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지역주의 정당이 아주 팽배한 지금 시점에서 자신들의 지역 지지 기반이 약한 취약 지역에 전격적으로 출마함으로써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하는 그런 정신이죠.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의 지금 거명한 분들이 그런 정신이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헝그리 정신이 약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새누리당 다선 의원이나 중진 의원들의 선당후사적인 그런 정신이 아쉬운 시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야권에서는 다시 야권연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절대 없다. 야권연대는 절대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대요. 절대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정치에서 절대는 또 없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상황 봐가면서 얘기해 봅시다. 야권연대 또 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어디지? 수도권으로 놓고 봤을 때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서울시장은 안철수 신당에서 안 나가고 대신 경기지사를 받는다. 이건 물론 설입니다. 지금 예. 제 개인적인 설이고 언론에 흘러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얘기를 좀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야권연대와 관련된 민주당 그리고 새정치추진위원회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입니다. 서울과 경기를 빅딜하는 지역별 연대,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또는 경선을 통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다 경선 가자. 이거는 민주당에서 유리할 겁니다. 아무래도 조직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송호창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의 어제 이제 언론 출연 얘기인데요.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나 홀로 가겠다는 건 현실적인 감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게 말하자면 새정치추진위원회 안철수 신당의 당위와 현실의 얘기입니다. 당위만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선거 치를 때는 달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습니까?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 연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사실은 두 당 모두에게 저는 해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시점에서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다급한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고는 있는데 전혀 지금 유권자들 특히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바라는 거하고는 반대 방향에서 지금 놀고 있다라고 전 진단을 하거든요. 어제 김한길 대표가 정치혁신안이라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는데요. 예. 사실은 야권 진영에 특히 민주당을 과거에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가장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민주당의 자체 혁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자체 혁신 얘기는 아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엉뚱한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민주당이 지지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예. 당 혁신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꾸 구도로 문제를 풀어가려고만 한다는 거죠. 특히 선거연대를 통해서 성공을 계속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총선 때도 그랬고 대선 때도 그랬고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한 2연패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도 그것에만 자꾸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마치 무슨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안철수 신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철저하게 경쟁을 하는 구도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국리를 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유권자에게 보여줘야만 민주당이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 점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제 이종걸 의원도 어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속된 표현이라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빼놓고는 민주당 좀 다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절박함, 절실함이 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한길 대표도 지난번에 가치를 빼놓고 다 바꾸겠다고 했는데 예. 현실적으로 당내에서 개파가 지금 엄중한 실정에서 그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쭉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연대라는 것은 양쪽 진영 다
올가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아쉬운 것은 새누리당이 이 야권 연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미 연대에 대한 심판을 내렸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앞서서 이 연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보고 단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대를 통해서 안철수 의원과 연대를 통해서 연대가 성공하면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서 고사시킬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 것 같고 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연대를 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한석도 얻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연대 유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일단 받는 순간 안철수 신당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이 갖고 경기도나 인천시장 중에서 한 곳은 새정치신당이 갖는 걸로 이렇게 연대가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양쪽 진영 다 국민적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표가 어디로 가냐? 새누리당한테 갈 겁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혁신인데 내가 먼저 바꿔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설날 때 세배 쭉 드리고 왔던 김한길 대표가 이제 정치 쇄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의미가 있는 게 많아요. 저희들이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한길 대표가 준비를 했던 내용인데요. 일단 특권방지법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부패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요거는요. 그러니까 의원, 지금은 지방의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 소환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여기에 대한 얘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님비 현상, 우리 동네 방패장 안 돼 했는데 자치단체장이 추진하다가 국민 소환제에 걸리고 결국은 무산되고 얘기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의원은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국회의원도 대상에 넣겠다라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판기념회. 참 요즘에 출판기념회들도 많이 하십니다만 제가 시간이 되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봉투로 드려요. 책을 사는데 봉투로. 책이 만약에 19,000원이다. 19,000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봉투로 드리고 그리고 이분이 책을 10권을 사갔는지 20권을 사갔는지 한 권 사가고 10권 값 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하겠다는 거고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김영란법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대로 잡은 거는 맞는데 사실 이런 게 선거 앞두고 나오다 보니 아니 그러면 지난 선거 때 하겠다던 무슨 면책 특권 안 하겠다 세비 줄이겠다. 이거는 그거 먼저 하시지. 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흐름상 그 얘기 어저께 한 그런 결의안 정도의 얘기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쪽에서 진보 진영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당의 혁신 얘기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 혁신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차차하겠다. 어저께 얘기도 안 했어요. 예. 그나마 내놓은 결의안인데 그나마 내놓은 혁신안인데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당내에서조차도 지금 반발을 지금 못 일으키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린 거죠. 만약에 어제 지방정치 혁신에 대한 얘기를 만약에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근데 그러면서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에 공천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 사실 공천지 폐지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미 그러니까 공천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앙정치로부터 지방정치를 완전히 이번에 자립을 시켜보자. 그게 지방정치 혁신 아니냐.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번에 국회의원들, 중앙정치 무대에 활동하던 국회의원들 자치단체장 출마하는 거 다 공천 우리 행사 안 하겠다. 내지는 안 내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오히려 그게 더 훨씬 더 파괴력이 컸겠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고. 예. 자, 그런데 그 지방정치 혁신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당 혁신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의원 특권에 대한 얘기를 그냥 몇 가지 묶어서 했는데 그것이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예. 상황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시 민주당은 지금 정말 자신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을 아직도 좀 못 찾은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좀 되게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기초의원 공천 아니겠습니까? 네. 위헌이네 얘기를 하면서 이럴 때 민주당이 그러면 우리부터 안 하겠소.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 그게 새누리당의 압박도 오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민주당이 바뀌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건 없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일고 있는 차출론에도 사실은 쇠기를 박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지 않나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가 말 공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쇄신안이 많이 막 넘쳐 흐르는 것은
선거가 앞으로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이것은 그렇죠. 단지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제안이죠. 민주당을 겨냥하는 것이 제가 아니고 예. 모든 정치 세력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안을 하는 거죠.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전제로 깔리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지금 못하겠냐. 단지 이렇게 던지는 것은 그 뒤에 복선하지 않겠다는 것이 더 많습니다. 방금 우리 이종훈 박사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지방 혁신안 민주당 공천을 하지 말아야죠. 공천제를 폐지한다고 했으니까 먼저 선언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당내에서 아마 문매를 맞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정치가 무슨 말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 정책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표가 급한 거죠. 예. 그래서 표를 구걸하지 말고 지지 세력을 위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선진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또 황우여 대표도 또 이제 뭐 경쟁적으로 또 뭐를 내놨다는 거예요. 새누리당 얘기를 하나만 좀 더 해보죠. 오늘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최경환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일 뿐 뭐 너무 확대하지 말자. 이거는 정권 심판론으로 갔다간 새누리당한테 좀 불리하다. 이런 판단이 아마 지금 나름 이제 선거 같아요. 입장 선회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권 심판론을 제기한 것도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그 헛다리 짚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선거 치를 때마다 정권 심판론 아닙니까? 예. 이게 얼마나 유권자들한테 설득력이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별로 설득력이 기본적으로 없는 데다가 이번은 또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의 일꾼, 지역에서 일꾼을 뽑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먹혀들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임기 초반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심판론으로 정면으로 그걸 들고 나가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상당히 있는 시기인데도 그걸 좀 들고 나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정권 심판론을 의식해서 지금 새누리당에서 지방정부 혁신, 지방 그 정치 심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거 역시 좀 맥락을 좀 잘못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홍문종 사무총장이 정권 완성론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그게 아니라는 쪽으로 프레임이 바뀌었는데 짧게 간단히만 정리해 주시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에서 지방정권 심판론을 함으로써 다수가 지금 민주당 세력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권 심판 플러스 알파에서 실정, 지방정권의 실정을 플러스해서 승리로 가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호 배재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 12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